부엌 시계가 10시 15분을 지나고 있었어요. 주전자가 한번 끓어오르고 멎은 뒤 보리차 향이 조용히 번졌죠. 저는 찻잔을 들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거의 없는 밤이었어요. 호수는 거울처럼 가라앉아 있었고 마당의 매실나무는 그림자만 길게 들이우고 있었죠. 이 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직접 설계한 집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뛰어다니던 시절 함께 나무를 심었고 함께 짐을 옮겼고 함께 웃음소리가 머물던 집이죠. 지금은 그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한 집이 되었죠. 찻잔을 데크난간에 올려두려던 순간이었어요. 멀리서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비포장도로 끝에서 은색 차 한 대가 미친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타이어가 모래를 긁는 소리가 귀에 걸렸죠. 그 차는 호숫가 바로 앞에서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어요.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데크 위에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깨진 조각 사이로 금방 피가 배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내려다봤다가 다시 눈을 들었어요.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니트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뛰어내렸어요. 무릎은 흙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으며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아들의 아내, 8달 전 과부가 된 며느리. 아들은 늦은 밤길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우연한 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내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만 제 안에서 조용히 남아 있었죠. 며느리는 트렁크를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죽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제가 결혼 전에 건넸던 물건이었습니다. 여행 많이 다니고 예쁜 추억 쌓았으면 좋겠어. 그때 저는 믿고 있었죠. 이 아이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그 믿음이 지금 와서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알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며느리는 호숫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등이 기울고 팔이 떨렸어요. 가방이 무거운 듯 보였습니다. 저는 데크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거기 아가야. 거기서 뭐하니? 제 목소리는 공기 속에 흩어졌고 그 애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가방이 3번 크게 휘둘린 뒤 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충격음 그리고 물방울들. 호수는 가방을 잠시 띄웠다가 이내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 애는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남은 건 정적뿐이었죠. 한동안 저는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의 상처보다 마음의 정적이 더 컸어요. 그러다 수면 위에 아직 가방 끈이 걸려 떠 있는 것을 보고서야 발이 움직였습니다. 마당을 지나 호숫가로 내려갔습니다. 물 가까이 다가가자 공기 온도가 훅 내려갔죠.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진흙이 발목을 빨아들이듯 빠졌고 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가방을 열었을 때 젖은 담요 속에서 아주 약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숨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였어요.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오므라들어 있었죠. 갓 태어난 남자아이였어요. 탯줄이 그대로 달려 젖은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입술이 펄해서 심장이 내려앉았죠. 아가야.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차가운 몸이었어요. 귀에 입을 가져갔죠.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저는 집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수건을 데워 아기를 감쌌어요. 휴대폰을 꺼냈죠. 119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2번 만에 눌러졌어요.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 호수공원 옆 단독주택입니다. 아기가
갓난아기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호수는 검은 물결로 일렁였죠. 저는 아기를 꼭 안고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스쳤어요. 옅은 숨이 제 팔에 닿았죠.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윤서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빨간 불빛이 창문을 스쳤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급차 안은 생각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발치까지 닿을 만큼 가득했고 차가 흔들릴 때마다 금속 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아기 흉부에 청진기를 댔고 다른 대원이 담요를 겹쳐 씌웠지만 입술은 여전히 퍼렇게 굳어 있었죠. 손끝도 피가 돌지 않는 색이었어요. 탯줄이 아직 달려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네요. 대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의문과 긴장이 함께 섞여 있었죠. 보호자세요? 아니요. 호수에서 건졌어요. 그 대원이 잠시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들더니 곧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신생아 저체온증. 물에 빠졌음. 탯줄 미절단. 신생아 중환자실 준비 요청. 무전기 너머로 잡음과 함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품 안의 낯선 생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왜 물에 버려졌는가? 그리고 윤서는 왜 이런 짓을 했는가?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 후문이 벌컥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들것이 빠르게 밀려나가며 통로를 지나갔고 나는 그 뒤를 따르려 했지만 간호사가 팔을 들어 막았습니다. 보호자는 여기 계세요. 하지만 지금 치료 중입니다. 방해되시면 안 돼요. 문이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며 숨을 고르고 대기실로 옮겨 앉았죠.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손등을 내려다보니 찻잔에 베인 상처에서 말라붙은 피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옷에서는 젖은 흙과 물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고개를 들자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기는 현재 치료 중이고 체온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 흡인 가능성이 있어서 폐 검사도 하고 있어요. 48시간이 고비예요. 그 시간을 넘기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다시 내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보호자는 없으세요? 없어요. 내 대답에 그녀는 더 묻지 않고 담요를 가져와 내 어깨에 덮었습니다. 젖은 옷 그대로면 어머니가 먼저 쓰러집니다. 그 말에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1시간이 더 지난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고 자신을 강지연 형사라고 밝혔죠.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수첩을 펼치고 말했습니다. 발견 경위를 처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나는 은색 차가 도착한 시각, 윤서가 내린 모습, 가방을 던진 순간, 물에 뛰어든 일, 그리고 가방에서 아이를 꺼낸 과정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단 한 번도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적어 내려갔습니다. 윤서 씨가 맞다고 확신하세요? 네. 걸음걸이도 얼굴도 알아요. 차 번호는요? 기억 못했어요. 형사는 멈추지 않고 이어 물었습니다. 윤서 씨와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며느리예요. 그 순간 형사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는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8개월 전에 사고로 떠났어요. 형사는 아들의 사망 경위, 보험, 장례 이후 윤서와의 관계,
임신 여부 등을 차례로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DNA 검사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윤서 씨에게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절대 혼자 만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가요? 신생아를 유기한 사람입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형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날 병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가방이 물에 가라앉던 장면과 파랗게 굳은 아기의 입술이 떠올랐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죠. 새벽 4시 간호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기 체온이 많이 올랐어요. 경과가 좋습니다. 나는 그제야 겨우 숨을 내쉬었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오세요. 제가 지킬게요.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욕실로 가서 옷을 벗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니 진흙과 호수 냄새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물이 발밑에서 회색으로 변했어요. 물줄기 아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물과 섞였어요. 거실로 나와 창밖으로 호수를 봤어요. 새벽 하늘 아래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처음부터요. 유성의 사고도, 윤서의 행동도, 아기도,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새벽을 서서 바라보고 있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기 곁을 떠날 수도 없었죠. 그날 오후 강지연 형사가 다시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처음 왔을 때와 달리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결과 나왔어요. 그 한 문장에 다리가 풀려 일어서다 비틀거렸습니다. 형사가 제 팔을 잡으며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고 말했죠. 봉투가 열리고 병원 로고가 찍힌 공식 문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조모 손자 관계 확인. 일치율 99.98%. 혈연 관계 확정.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기우뚱 흔들렸어요. 제 손자예요? 네. 아드님의 친아드님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성이가 아빠가 됐다는 사실, 그 아이가 제 손자라는 사실, 살아있다는 사실, 눈물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형사는 곧 다른 페이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더 있어요. 아기 엄마가 누군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형사를 봤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윤서 아니에요?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유기 현장은 목격하셨지만 출산 당사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산정 기록도 없고요. 병원 기록, 산부인과 방문 기록, 보험 청구, 전부 없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을 뜻했습니다. 하나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집에서 혼자 출산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윤서가 아닌 전혀 다른 여자가 그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다는 것. 형사는 단호히 말했어요. 윤서 씨 집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 열쇠 있으신가요? 그날 오후 2시 저는 형사와 함께 윤서의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결국 제가 비상 열쇠로 문을 열었죠. 안은 어둡고 공기는 오래 방치된 냄새가 났습니다. 커튼을 걷고 불을 켜니 식탁 위에는 곰팡이 핀 그릇들이 남아 있었고 침실 옷장은 반쯤 비어 있었으며 누군가 떠난 흔적이 분명했어요. 욕실에서 먼저 단서가 나왔습니다. 세면대 위엔 산모용 철분제가 놓여 있었고 쓰레기통 안엔 피 묻은 거즈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그걸 보자 표정이 굳었죠. 출산한 게 맞네요. 이 양이면 확실합니다.
거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뒤지던 형사는 구겨진 영수증을 하나 꺼냈습니다. 일동정비소 정기점검 3만 원. 3월 3일 아드님 사고 일주일 전이네요. 그 말에 저는 숨이 걸린 듯 멈췄습니다. 유성이는 늘 집 근처 정비소만 이용했는데 왜 강릉까지 갔던 걸까요? 곧이어 형사는 윤서의 가죽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또렷한 글씨로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2월 15일 확인됨 2월 28일 병원 가지 않기로 3월 3일 김희철 만남 5천 3월 15일 보험 접수. 책상 서랍 깊숙이 구겨진 종이가 있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유성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알아봤어요. 윤서야, 우리 아이 생기면 좋겠다. 아빠가 되고 싶어. 너도 엄마 되면 행복할 거야.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자. 뒷면에 윤서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준비 안 됐어. 나중에. 어머니 전부 계획입니다. 형사가 수첩을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때 옆집 노부인이 나와 최근 본 상황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 임신한 줄 알았다. 며칠 전 집에서 비명소리가 났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던 형사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서 씨가 출산한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드님 사고도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떨어질 듯 하늘이 눅눅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유성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지연 형사가 다시 병원으로 왔을 때 그의 표정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단단해 보여서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들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폈고 한 장씩 사진과 문서들을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윤서 씨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했죠. 사진 속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형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에요. 이름은 박민수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는 제 질문에 형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심장마비였죠.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또 한 장의 서류를 넘겨 보였고 제 눈앞에 병원 진료 기록이 펼쳐졌습니다. 윤서 씨는 첫 결혼 때 임신을 했었습니다. 7달까지 갔죠. 그럼 아이는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형사는 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산이었습니다. 원인은 교통사고였고 박민수 씨가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무수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형사의 말에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뒤 윤서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 그로 인해 남편을 원망했다는 얘기까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로부터 반년 뒤 박민수 씨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문서와 함께 놓여 있었어요. 당시에는 의심할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 한 겹 한 겹 의심의 실타래가 풀려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보험금이 8억이었고 전액이 윤서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사는 노트북을 켜더니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통신사에서 복구한 문자 기록과 통장 내역,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문자 내역에는 날짜와 간단한 주고받음이 남아 있었어요. 2월 28일 윤서 상담 가능한가요? 차 문제로요. 3월 1일 김희철 어떤 문제인가요? 3월 2일 윤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금액은 걱정 마세요. 그리고 다음 날
윤서는 강릉으로 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3월 7일 김희철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확인됩니다. 윤서 씨 계좌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제 입에서 먼저 터져나온 말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다급함이었죠. 그럼 유성이는? 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정비공 김희철을 불러 조사했더니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자백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남자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들려왔습니다. 윤서 씨가 찾아와서 돈을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브레이크 라인에 작은 구멍을 뚫어달라고, 며칠 지나면 오일이 새서 제동이 안 된다고.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물이 훌쩍 나왔습니다. 형사는 더 깊숙한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윤서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아드님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집, 차, 예금, 주식, 보험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더군요. 처음부터 목적이 돈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무섭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윤서가 선택한 것은 아이를 없애는 것이었단 설명은 냉정한 계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형사는 노트북 검색 기록을 펼쳐 보이며 읽어주었습니다. 자녀 있을 때 상속 비율, 배우자 단독 상속 방법, 영아 사망 시 상속, 출생 신고 안 하면. 그 계산 끝에 윤서는 아이 하나 때문에 9억을 잃는다고 적어놓기까지 했죠. 저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냉정할 수 있단 말인가요? 형사는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입니다. 감정이입 능력이 떨어져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닫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윤서 씨를 체포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제가 뭘 하면 되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인의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유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윤서의 과거를 되뇌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박민수, 사산된 아이, 그리고 그로 인해 돌아온 거액의 보험금. 이어서 유성의 갑작스런 사고와 수수께끼 같은 정비 기록, 그리고 신생아 유기 사건까지 모든 것이 반복되는 패턴처럼 보였습니다. 돈을 향한 계산, 사람을 제거해 얻는 이득,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냉혹한 계획.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유성이와 남겨진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인큐베이터를 벗어나 일반 신생아실로 옮겨졌습니다. 체온과 호흡이 안정되며 체중도 서서히 올라 3kg를 넘겼어요. 분홍빛이 도는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품에 안았을 때 따뜻한 체온과 조그마한 심장 고동이 손바닥 너머로 또렷이 전해졌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손끝을 꽉 움켜쥐자 할미가 지켜줄게요. 약속합니다 하고 속으로 되뇌었죠. 정말 기적 같네요.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만 집에 다녀오겠다고 답했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시간, 택시에서 내리자 집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공기가 낯설 만큼 희미하게 뒤섞여 있었고 거실 커튼이 미세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닫아둔 창문 틈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 벌어져 있었고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습관처럼 칼꽂이를 훑는 순간 제일 날카로운 과도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더군요.
침실 문을 밀자 옷장문이 반쯤 열린 채 걸려 있었어요. 서랍은 서둘러 헤집은 듯 삐뚤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 집안을 뒤지고 갔다고요. 형사님,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아요. 휴대폰을 움켜쥐고 강지연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당장 밖으로 나가세요. 아직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단호한 응답이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몸을 돌렸어요. 손이 떨려 문고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복도의 어둠 속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공기를 긁는 듯 스며들었죠. 거기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후드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얼굴의 절반은 그늘에 잠겨 있었고 다른 한 손에 들린 금속성이 희미한 조명에 번뜩였어요. 부엌에서 사라진 그 과도였습니다. 숨이 짧게 막히며 뒤로 물러섰어요. 벽에 등이 탁 닿자 어디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실감났습니다. 어머니, 윤서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왜 그러세요? 제 인생을 망치려고요? 그만두자, 윤서야. 이러면 안 된다. 간단해요. 그 애만 없으면 돼요. 그녀가 빠르게 거리를 줄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막았어요. 찰나의 금속성 바람과 함께 칼끝이 팔꿈치 안쪽을 스치며 얇은 피부를 갈랐습니다. 짧게 앗 하는 소리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따끈한 혈이 선을 그리듯 내려앉았죠. 첫 공격이 살짝 비껴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밀려왔습니다. 윤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오히려 차분해졌고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속삭였어요. 처음엔 미안했어요. 조금은요. 근데 돈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미쳤구나. 제가 내뱉듯 말하자 그녀가 즉각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살아죠. 말끝과 동시에 그녀가 손목 각도를 틀며 두 번째로 칼을 들어 올렸고 날이 달빛을 받아 한 번 더 번쩍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모서리에 몸을 비비듯 밀착해 일순간 시야에서 제 몸통을 숨겼고 칼끝이 공기를 베며 내려오는 궤적을 느끼자마자 테이블을 밀쳐 동선에 장애물을 세웠습니다. 칼날은 나무결을 얕게 파고들어 찍하고 낮게 올렸습니다. 저는 빈틈을 타 거실 반대편으로 몸을 던졌어요. 숨이 거칠게 치솟고 상처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정신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냉랭하게 맑아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멈춰. 자수하면. 자수요? 윤서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제 인생은 끝납니다. 이미 끝났어. 제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윤서의 표정에서 짧은 균열이 스치더니 곧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비스듬히 타고 넘으며 제 목선을 향해 다시 각도를 잡았어요. 저는 뒤로 비틀리며 현관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문고리에 손이 닿는 순간 손목을 낚아채는 힘이 번개처럼 튀었어요. 균형을 잃은 제 몸이 허공에서 잠깐 떠 있다가 쾅 하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두 번째 타격이 진짜로 들어오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늦게 따라붙었죠. 그때 멀리서 시작된 사이렌이 파도처럼 겹겹이 밀려와 창문 유리를 붉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윤서의 손목이 움찔하며 반의 반 박자 어긋났습니다. 경찰이다. 라는 고함과 함께 현관이 강하게 밀리며 벌컥 열렸어요. 강지연 형사가 선두로 뛰어들어오자 두 명의 경찰관이 좌우로 퍼지며 진입선을 만들었어요. 칼 내려놔. 형사가 짧고 굵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윤서 씨. 윤서는 제 목에서 칼끝을 겨우 떼어냈지만 소나기의 힘은 풀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비켜요.
하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미 2번 시도했어요. 한 번 더 하면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뀝니다. 끝났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평온하게 가라앉아 있었고요. 몇 초의 정적이 삭막한 거실 공기를 박음질하듯 이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제 심장 박동이 귓속에서 거친 북소리로 증폭되었어요. 윤서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손목 힘이 툭 풀리면서 칼이 바닥에 떨어져 짧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그녀는 마루 위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듯 숨을 몰아쉬었죠. 윤서 씨, 살인 미수주거 침입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금속성 마찰음이 건조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빠지며 바닥이 출렁이는 듯 흔들렸고 형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지탱해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라는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팔 안쪽의 따끈한 통증과 목 가장자리의 얕은 따가움이 뒤늦은 공포와 함께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구급대가 불려왔고 저는 간단한 지혈과 소독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동해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고 팔에는 멍이, 목에는 긁힌 자국만 남았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신생아실로 올라가 유리창 건너 아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일정한 리듬으로 오르내리고 손가락이 공중을 더듬듯 꿈틀거리더군요. 소식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해지겠죠라고 답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쉽게 뜨지 않았습니다. 유성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창밖의 밤이 천천히 옅어지고 새벽의 회색이 병동복도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손등에 남은 건조한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을 넘겼으니 내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이틀 뒤 저는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좁은 조사실은 휘어진 형광등빛 아래에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작은 녹음기가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낡은 타일이 붙어 있었고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와 어딘가 답답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피의자석처럼 앉아 있는 사람은 윤서였어요. 주황색 수의를 입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제가 들어서자 윤서는 얼굴을 슬쩍 돌려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강지연 형사가 의자를 끌어 저를 안내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있자 녹음기는 작게 깜빡이는 불빛을 드러냈어요. 형사는 차분하게 파일을 폈습니다. 사진과 문서들이 쌓여 있었지죠. 그 위에 놓인 증거 목록은 무겁게 보였습니다. 형사는 숨을 고르듯 말했어요. 윤서 씨, 고백하세요.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 안의 온도는 한층 더 내려간 것 같았죠. 할 말 없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감정이 묻어나오지 않는 소리는 조사실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어요. 형사는 천천히 파일을 넘기며 증거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하이패스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CCTV 영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죠. 녹음된 진술과 정비공 김희철의 증언까지 더해져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탁자 위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어요. 형사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남편 박민수 씨의 사망 기록을 재검토한 부검 결과였죠. 혈액에서 고농도 칼륨이 검출되었다는 보고서가 화면에 놓이자 윤서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형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자연사로 결론 내렸지만 재검토 결과 고농도 칼륨이 검출됐습니다. 윤서 씨는 간호조무사로 칼륨 주사 취급에 익숙하죠. 녹음기가 돌아가고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형사는 공식 조서 절차를 알리며 피의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었지만 윤서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길게 흐른 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제가 부른 말에 아주 낮은 음성으로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그 한 음절이 조용한 방 안에 쓸쓸하게 울렸어요. 말해 하고 짧게 권하자 윤서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말하는 방식은 계산된 듯 담담했고 감정의 기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남편에게서 받은 보험금 8억을 도박으로 전부 잃었다고 고백했어요.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고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5억 원의 채무가 남았다는 사실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성이를 만났어요. 재산을 확인했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말끝이 아주 담담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성이는 널 사랑했어. 그 말에 윤서는 잠깐 눈을 감더니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죄책감이라기보다는 계산의 결과처럼 들렸습니다. 형사는 차분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윤서는 박민수 씨에게 주사를 놓았다고 2개월 동안 조심스럽게 약물을 사용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시인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으로 윤서는 유성에게 임신 사실을 숨겼고 혼자 출산을 선택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낳았고 4시간의 고통 끝에 태어난 아이를 가방에 넣어 호수로 가져가던 중이었노라고요. 왜 호수였냐는 질문에 그녀는 조용히 물에 빠뜨리면 증거가 없어질 줄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차갑고 계산적인 선택의 기록으로 들렸어요. 제가 견딜 수 없어 미쳤구나라고 내뱉자 윤서는 격앙된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눈물이 번지기 시작하더니 곧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고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고 되풀이했어요. 형사는 조용히 수첩에 받아 적으며 녹음기를 끄고 말했습니다. 자백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으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벼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조사실 복도에 들어왔어요. 그 빛은 제 얼굴 위를 지나가며 순간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차갑게 말했어요. 윤서야, 유성이가 하늘에서 널 용서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고 제 안에 깊게 쌓인 분노와 슬픔이 한마디로 응축된 말이었죠. 조사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을 때 발걸음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빛이 눈부셨고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유성아, 이제 됐구나. 하고 속으로 말했지만 그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고비를 넘긴 것뿐이었어요.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남은 건 그 진실을 무겁게 마주하는 일이겠죠.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고 높은 천장에 형광등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연일 뉴스로 다뤄졌기 때문이었죠. 저는 앞줄에 앉아 손을 모아 쥔 채 재판부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윤서가 교도관 2명에게 팔을 잡힌 채 들어왔습니다.
회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상태였습니다. 윤서는 제 쪽으로 얼핏 눈길을 주었지만 표정 변화는 없었고 곧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이어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가 일어섰다가 앉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윤서가 첫 번째 남편 박민수를 칼륨 주사로 살해한 일,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제 아들 유성을 브레이크 조작을 통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일, 나아가 임신 사실을 숨긴 채 혼자 출산하고 신생아를 호수에 유기해 살해를 시도한 사실이 차례로 소개됐습니다. 이어 스크린에는 통장 거래 내역, 정비공 진술서, 노트북 검색 기록, 피 묻은 거즈, 칼륨 앰플 분실 기록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고 검사는 범행이 철저히 계산된 금전 목적의 범죄라고 결론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이 일어나 산후우울증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과 의사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윤서의 수첩에는 상속 비율 계산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노트북 검색 기록 또한 치밀한 준비 과정을 증명하고 있었으며 정신 감정 결과 역시 우울증 소견은 없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공판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흘 뒤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김희철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경찰의 강압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번복했어요. 5천만 원은 차량 수리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검사와 변호인의 목소리가 오가자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윤서 측에서 김희철을 매수한 정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쉬는 시간에 강지연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윤서 차량의 블랙박스 복원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화면에는 3월 3일 강릉 정비소 앞에서 윤서가 김희철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명확히 담겨 있었어요. 이어 윤서 아파트 복도 CCTV 영상도 상영되었습니다. 또 윤서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트렁크에 실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어요. 방청석에서 다시 긴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가방 안에 신생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네 번째 공판에서 박민수의 동생이 증언했습니다. 형에게 윤서가 자주 주사를 놓았어요. 비타민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상태가 나빠졌었어요. 사망 후 부검에서 높은 칼륨 수치가 발견되었고요. 다섯 번째 공판에선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드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아기를 누구보다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되고 싶다고 늘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엔 믿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과 준비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유성이만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판이 끝난 뒤 복도에서 윤서를 마주쳤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저를 보던 윤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족하세요? 아니, 슬퍼. 전 후회 안 해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예요. 왜? 돈이 전부니까요. 교도관들이 윤서를 데리고 떠났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고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윤서는 두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신생아를 호수에 유기해 살해를 시도했다. 범행은 금전적 동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재범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박민수 살해죄 징역 30년, 유성 살해죄 징역
30년 신생아 살인미수 징역 15년, 시어머니 살인미수 징역 10년. 합산하여 무기징역.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고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끝까지 아무 표정 없이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양육권 신청을 했습니다.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건강진단서, 경제능력증명서, 집사진, 양육계획서, 의사소견서도 첨부했어요. 일주일 뒤 판사 면담이 있었습니다. 여자 판사였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어요. 나이가 많은데 가능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할 수 있다고, 제 아들이 남긴 유일한 것이라고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간 임시 양육 기간을 갖겠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을 혜준이로 지었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통통해져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한 방에 아기 침대를 놓았어요. 유성이가 좋아하던 색이었죠. 새 이불도 깔았습니다. 혜준이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작은 손이 움직였어요. 눈을 떴습니다. 혜준아, 우리 집이야. 할미가 지켜줄게. 아기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달 담당자가 왔습니다. 꼼꼼하게 집을 살폈어요. 혜준이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대답했습니다. 혜준이는 잘 먹고 잘 잤어요. 그 6개월 동안 혜준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5달에 뒤집기를 했어요. 6달에 혼자 앉았습니다. 7달에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마지막 방문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 키우고 계시네요. 보고서 잘 쓸게요. 한 달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 양육권이 인정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준이가 돌이 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우편물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발신인은 윤서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어머니께 오랜만입니다. 교도소 생활은 할만합니다. 혜준이 잘 크고 있나요? 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꼭 가석방 돼서 나가면 혜준이를 찾을 겁니다. 제 권리니까요. 윤서. 저는 편지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후회가 없었어요.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직 권리 주장만 있었죠. 며칠 뒤 또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답장이 없네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전 혜준이 엄마예요. 출생신고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가석방 신청할 겁니다. 모범수로 지내면 25년 만에 나올 수 있대요. 그때 혜준이는 26살이겠네요. 기다릴 수 있어요. 윤서. 저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강지연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석방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살인범은요. 그리고 어머니가 법적 보호자예요. 한 달 뒤 3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제가 출산 증거를 제시하면 친권을 주장할 수 있대요. 의료 기록은 없지만 다른 증거들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나가면 혜준이는 제게 와야 해요. 그게 법이니까요. 포기하세요. 아니면 거래하죠. 돈을 주세요. 그럼 친권 포기할게요. 얼마면 될까요? 윤서. 저는 편지를 읽고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돈이었어요.
사이코패스는 변하지 않는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답장을 썼습니다. 윤서에게 편지 받았다. 하지만 내 요구는 들어줄 수 없어. 너는 혜준이를 죽이려 했어. 법이 너를 엄마로 인정해도 나는 절대 인정 못해. 25년이든 45년이든 기다려라. 나오면 혜준이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을 거야. 그때 혜준이가 선택할 거다. 돈은 한 푼도 없어. 포기해. 편지를 붙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혜준이의 돌잔치를 하던 날, 1년 전 그 끔찍한 밤이 떠올랐습니다. 가방이 물에 떨어지던 순간, 아기를 안았던 순간,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방실거리고 웃는 혜준이를 안고 있어요. 따뜻하고 건강한 아기를요.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성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윤서도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혜준이라는 희망이요.